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11일 만에 취임 10일 만에 초고속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정책을 좌우하게 될 이번 빅 이벤트에서 어떤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될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그 빠른 시일 내에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기대한 것만큼의 그런 성과를 얻기가 힘들죠. 그 예 중에 하나가 2001년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그 외교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회고록에서 나오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 왜 햇볕 정책이 필요한가를 얘기하니까 수화기를 손으로 가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북한을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걸 이야기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나고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할 때도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인권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야기하셨는데 this ma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텍사스식으로 이 양반께서는 하고 격이 없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에 한국 정계와 이제 국민 여론에서는 어떻게 우리 정상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가 해서 사실 그 당시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함으로써 그리고 정상회담을 속히 가짐으로써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에 출범해서 예. 이제 몇 주가 되지 않았고 11일 만에 이렇게 그 미국의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정상회담의 결과가 결정될 것이지 단지 11일 만에 역사상 가장 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이 만났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안심하기는 이른 것이죠. 예, 이른 만남이 자칫 준비 부족으로 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우리 정부 입장은 일단 아시다시피 이 회담이 정부 출범 이후에 잡힌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인수위 시절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아마 나름대로 정부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이번 회담이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어떤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런 우리 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정립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두 정상이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아서 경제 안보를 강조한 부분은 어떻게 또 보셨는지요? 예, 지금 안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이제 군사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런 안보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 경제 안보와 같은 이런 개념들, 포괄 안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또 예. 식량과 관련해서도 식량이 없으면은 다들 굶어 죽기 때문에 식량 안보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문가 그룹에서는 사실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제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국제 질서 속에서 보면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도 중국의 군사력이 강력해지고 있고 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같은 것들도 미국에서 크게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 단순히 경제적인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경제안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첨단 산업들 이런 부분들이 이 경제 성장을 주로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삼성 같은 기업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소위 초격차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예.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과 현대와 같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한미 경제 동맹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대한 안보 그리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로 한국이 미국의 가장 큰 무역 또 투자 파트너 가운데 하나다라는 강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첫날부터 강조가 됐다는 점 또한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캠퍼스죠. 캠퍼스에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약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캠퍼스에 있는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텔레비 카메라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한국 국민들 그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 국민들과 기업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정치인이니까요. 예. 특히 올해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사실 3관왕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민주당 대통령이고 상원도 민주당의 다수당이고 하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선거에서 어떻게 이것이 민주당 다수 독점이 유지가 될 것인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레벨이 지난 40년 동안 최고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하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11월 중간 선거에서 긍정적인 그 결과를 얻을 것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외교 행보에서도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가 제일 효과적인가? 이렇게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하면 미국 경제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득을 본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협력을 통해서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의 그 주력 회사와 손을 잡으면 미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의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이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윈윈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국제 패권은 더 이상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 기술과 경제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예. 한국과 같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주자인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했습니다. 네. 예. 자, 특히 이제 양국의 기존의 어떤 군사 경제 동맹을 넘어서 이 기술 동맹으로까지 맺기도 하면서 한미 간 어떤 전략적 동맹이 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짚어봐야겠습니까? 네. 앞서 이제 쭉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의 세계 질서를 보면 물론 이제 군사력은 항상 언제나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빈도는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삶, 각국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분들이 이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핵심 첨단 산업들이거든요. 이런 첨단 산업들과 연계된 것이 이제 바로 기술이고요. 그래서 지금 동맹을 얘기하면서 단지 한미 동맹이 한미 경제 동맹으로 확대되고 경제 동맹이 이제 기술 동맹으로까지 특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기술 동맹의 핵심이 삼성과 같은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부각이 되는데 예. 사실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군사 동맹에서 포괄적 동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을 뛰어넘어서 포괄 동맹의 단계로 들어섰고 예. 그것도 이제 한반도 차원에서의 동맹이 아니라 동아시아 영내에서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 차원의 동맹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해부터 이제 한미 간에 꾸준히 논의가 되었던 것이 글로벌 포괄 협력, 그래서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동맹 관계를 글쎄요, 중국을 아예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마냥 받아들일 수는 또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확인을 했죠. 이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 악화나 중국을 따돌리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 말씀에 모든 것이 요약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태호 비서관이 이야기했듯이 한국과 중국 간에는 이미 그 튼튼한 경제 협력 그 관계가 있고 또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양자 자유무역 협정 그 협상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국과 미국 간에서 기술 동맹, 그다음에 경제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이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왕이 외교부장이 지적한 것과 같은 한국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이미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한국은 중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그 체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아주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좀 칭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RCEP 같은 예. 그 포괄적인 지역 포괄적인 경제 공동체 협정에도 참석을 했고 또 중국이 주도했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도 영국, 호주보다도 더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표 지분상으로는 그 나라보다도 더 우위에 있습니다. 거의 독일과 같은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 정부가 한국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체제에 반기를 들고 있고 이탈을 꾀하고 디커플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을 한다면 그렇다면 중국은 영국, 호주, 독일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기간 중에 이 공식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외교력을 보여줄 첫 시험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이게 최근 중국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기구가 탄생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가 단순히 이 참여를 넘어서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미국이 모든 일들을 다 하기는 버거운 이런 상황인데 네. 동맹국들이 이런 역할들을 맡아준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뭐 과거에는 이런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분담을 주로 일본이나 영국 같은 미국의 전통적 우호 동맹 국가들이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영국이나 일본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들이 오히려 국력이 더 신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여력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는 여력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 순방 순서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네. 사실 한국의 동맹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과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마도 이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데 아마 중국은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또 중국과 어떤 별도의 채널을 동원해서 중국에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IPEF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권 국가로서 개별 국가가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단지 문턱이 높습니다.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공정이 화두더라고요. 공정. 예, 그렇죠. 공정과 또 요즘 계속 이제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텐데 새로운 국제 경제 화두가 resilient, 즉 유연하면서도 튼튼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한 글로벌 공급망의 그런 혼란이라든지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위기가 온다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자. 단지 우리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튼튼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새로운 경제 체제,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IPEF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미국이 강조해온 것은 공정무역이었죠, fair. 근데 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IPEF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공정하면서도 resilient, 회복 탄력성이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협력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고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특히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고 또 공급 회복력을 충분히 갖춰야 되고 예. 인프라, 청정에너지, 탈탄소화에 대해서도 국가가 어떤 정도의 성과를 보여야 되고 조세와 반부패에서도 투명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됩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까다롭겠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문이 열려 있지 않다.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우리한테는 문턱이 너무 높다. 그런 것이고 예.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더 나은 국제 경제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로서는 너무 위기가 나올 때마다 혼란스럽고 흔들리기 때문에 공정하면서도 회복 탄력성이 충분한 새로운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개별 국가들이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짚어본 이 경제 안보 의제 외에도 북핵 대응 의제는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아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내겠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 오늘 그 양국 정상 간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는 항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대북 정책이 아직 확실히 정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그 대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을 좀 열어놓는 그런 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심각해져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대동란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외부의 이런 도움을 결국 받는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것인데 그러면 과연 한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옵션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북한의 어떤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원칙적인 대응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북한이 이 대화로 나오면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런 그 양면적인 전략, 이런 예.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봉 의원님 보실 때는 새로운 전략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전략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좀 더 또 그걸 움직인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솔루션이 도출될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무엇에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전략이냐, 여기서 그것이 새로운 전략이냐, 아니면은 예전의 전략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전략이 나올 것이다 한다면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마지막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5년 차까지도 북한 정권은 조건이 맞으면 비핵화에 응할 의지가 있다, 준비가 돼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관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대북관입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5월 20일, 21일에 워싱턴에 했을 때 그때 기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때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무기고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그 비핵화에 나올 의지가 확인됐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일 것인지 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대해서 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기 전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고위급 회담을 통한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제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그런 시각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되고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의미 있는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북한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북한은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남북 대화라든지 또한 북미 간의 외교 협상은 당분간은 가동되기가 힘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북한에 대한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보조는 이전 5년 동안 우리가 봤던 정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좀 특수한 점을 짚어보자면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 내부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따로 떼서 어떤 인도적인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도적인 지원은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윤석열 정부도 인도주의 지원은 그 북한에 제공하겠다 이미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공동선언문을 보면은 우리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와도 합의한 내용이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와도 이미 따로 그 경로를 통해서 북한 측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네. 북한 정권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북한 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확산이 그 북한 정권이 그 정권의 정통성 지지 기반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평양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북한 주민이 정권에게는 똑같이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예. 평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위기를 맞는다면 이거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리고 직접적인 정치적인 타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발열자가 북한 정부 자체 발표를 보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600만 명 인구 중에서. 그리고 하루에 평균 약 20여만 명의 확진자, 북한은 발열자라는 표현을 쓰죠. 발열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숙 전 대사께서 회의에서 발표하신 바를 보면은 북한이 이 코로나 사태를 자연적으로 극복하려면 북한 인구의 70%가 면역을 획득해야 되는데 북한은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 주민의 70%가 코로나 면역을 받으려면은 북한 인구의 70% 이상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가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경로로 계속 간다면 김숙 대사의 계산으로 한다면 북한 인구의 1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인도주의적인 지원 이상의 의료 지원을 포함해서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받는다면 예. 네. 정권의 무오류성에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일 미국과 한국이 이런 경제 지원의 대가로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해서 모종의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공화국의 안정과 보위를 위해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을 꼭 틀어쥐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김정은 정권의 메시지도 훼손되게 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 끝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일 순방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금 본 교수님 말씀처럼 더 북한은 어려워지는 부분인 건데 도발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고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가능하다. 그런 보고는 이미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했습니다. 액체 연료를 주입했다. 액체 연료는 부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96시간 내에는 주입 후에는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제동을 거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은 다시 주입된 액체 연료를 빼고 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태가 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이 촉각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열흘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도 뭐 1년 됐습니다만 사실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정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고 또 관심도 다른 부분에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 방향도 어느 정도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북한이 무모하게 그냥 도발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면밀히 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앞뒤 가리지 않는 이런 도발보다는 예. 어떤 그 한미 당국의 어떤 정책적 방향을 탐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찌 보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노출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꼭 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핵실험을 꼭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그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또는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한국과 미국의 조야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의를 끄는 데는 성공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북한의 목적이 좀 달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도발로 이어진다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